안녕하세요. 예술을 말하다 그 네 번째 시간, 이 시대의 예술이란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술의 이분법, 대중예술과 고급예술, 그리고 끝으로 이 시대의 예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이라 함은 참 애매한 장르입니다. 물론 2주차 때 예술의 특징을 가볍게 살펴보았지만요. 예술의 미학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한 작품을 심미적으로 평가할 때 칸트가 말하는 공통감각으로 좋다, 우아하다 등의 미적 평가는 있지만 세밀한 순위의 결과를 받기 위해선 여러 잣대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술을 순위로 평가받는다는 것 그 자체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오늘은 이렇게 예술을 중심으로 둘러싼 여러 논란거리를 화두에 올려 여러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은 대중예술과 고급예술로 나누면서 대중문화를 가리켜 저급문화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문화를 고급문화로 구분하는 이분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의 대중문화는 단순히 하층 생활의 문화라고 함부로 폄하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중문화 개념은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유명한 공리주의자 벤담과 밀 두 학자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벤담이에요. 쾌락은 높고 낮음이 없다. 이 쾌락보다 저 쾌락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있다면 양적 쾌락만 있을 뿐 질적 쾌락은 없다. 네, 벤담은 이렇게 쾌락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여기서 쾌는 예술을 느끼는 심미, 미적 단계, 즉 감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벤담에게는 쾌락은 높고 낮음이 없다. 그가 말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여기서는 양적인 쾌락을 중시하는데요. 즉, 쾌는 높낮이가 없고 같은 말로 질적 차이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벤담의 제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쾌락에도 고급 쾌락이 있고 저급 쾌락이 있다. 쾌락에서 질의 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어떤 두 가지 쾌락을 경험한 사람이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어떤 한 가지를 더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바로 그것이 명백히 높은 쾌락이다. 두 가지 쾌락에 대해서 똑같이 잘 알고 그것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줄 아는 사람이 자신의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돼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질적 쾌락을 설명하면서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만족하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명제를 남겼는데요. 네,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은 사람의 쾌락은 높고 낮음이 분명 존재한다. 높은 수준의 쾌락을 즐기지 못하고 저급 쾌락에 빠져드는 이유는 높은 차원의 인간의 가치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이렇게 정신적 교양이 결여되고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네, 미래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중예술과 고급예술의 분류는 문화 수용자의 교양 차이에 기인한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두 학자의 대화를 만나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화 안에 보면은 대중예술, 대중문화, 고급예술, 고급문화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보니 애매하게 들리는데요. 자, 여기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중이란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중,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뜻하며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혹은 엘리트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수동적, 감정적, 비합리적인 특성을 갖는다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대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대중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유명한
스페인의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에 대중의 반란이란 책에서 대중의 개념을 한 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오르테가는 소수자와 대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중에 소수자는 특별히 유능한 개인, 개인의 집단,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대중은 특별한 자격, 자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집합, 평균인, 공통형 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이렇게 대중을 그 시대의 입장에 맞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2022년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저는 분명 공통적인 의미도 분명 존재하지만요. 그래서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중을 설명하는 공통적 의미는 무리의 군집을 의미하는 다수인, 또 배움의 유무를 떠나서 보통 일반인, 인성의 자질을 떠나서 보편적 의식을 가진 인간 집단, 즉 개별적 인간들이 모이는 집단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하면 할수록 특징이 있는데요. 개별적인 한 인간들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둘씩 모여서 다수의 인간의 군집을 이룰 때 나타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파시즘적인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런 모임은 그 목적이 사라지면 개별적 인간으로 돌아가는 이는 야구를 관람하는 관객이 될 수도 있고요. 다수 인원이 모이다 보니 관 자신감이나 관 언행이 그 집단을 휘어잡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엘리트층과 상대되는 개념보다는 시시때때로 목적에 따라 모인, 사실 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모인 듯 하지만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 휩쓸리게도 되고 동화도 되고 개인적 이성적 사고가 결여된, 즉 감정적으로 도출되기도 하는 집단의 성격, 결국 이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내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을 사전적으로 비합리적, 수동적, 감정적으로만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 집단은 그 목적과 입맛에 맞게 물론 저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때로는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집단의 성격을 의미하는 듯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집단이 응집되다 보니 훌리건 이런 것을 뜻하는 의미가 대중의 의미와 중첩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중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화의 개념을 함축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20세기 현대 철학자 아르놀트 겔렌의 인간 그 본성과 세계서의 위치라는 책에 나오는 문화 개념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표 한번 볼게요. 네, 인간.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결핍의 존재로 태어나고 또 무언가 지향하고 상상하고 충동적인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로움과 개방적인 것이 특징이 있고 또한 언어와 행위로 인해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서 건물도 짓고 다리를 놓는 등 도시를 개척합니다. 겔렌은 여기서 자연으로부터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어낸다. 문화는 즉 제2의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는 모든 궁극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대중 그리고 문화의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대중문화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하버트 겐스는 대중문화를 배움이나 의식이 갖춰져 있지 않는 다수가 수용하는 문화로 정의를 했고요. 맥도널드는 대중매체의 대량 소비를 겨냥하여 가공된 제품이 있는 곳이라고 대중문화를 설명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저희끼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중문화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또 기술 문명의 발전과 또 과거에 비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발달로 자본의 재배치로 인해 소수가 누리던 세상이 다수인의 세상으로 변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 다수인이 수용하는 문화로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루어지는 소비가 주체적인지 혹은 타의적인지는 두 번째 문제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대중예술이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중예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드와이트 맥도널드의 대중예술의 이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는 대중적 예술과 대중예술로 구분을 하는데요. 대중예술은 목적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누리는 문화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적 예술은 대량 소비를 목적으로 생산된 문화, 즉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유한 개성이라기보다는 동질화된 것이 특징이고, 개인의 취향이 결여되고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고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또 예술가의 개성이 무시되고 평균적인 취향만 고려되다 보니 예술가의 삶을 또 위협하거나 매수하게 되고, 예술의 고유한 아우라를 잃다 보니 예술은 이런 창조할 재능을 예술가들은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예술의 질이 저하되고 저급적인 예술들이 배포된다. 그래서 예술에 대한 이중적 살인이다 라고까지 설명을 하면서 대중적 예술을 표현을 했고요. 또 이에 반해 고급 예술은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아방가르드 예술은 최고의 예술이다. 고유한 영역을 예술가들이 고유하게 지켜내는 곳. 또 아카데믹한 예술이다.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높은 영역 안에 도제식 교육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외견상으로는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뭔가 표현성이나 비판 의식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그렇지만 기술력은 뛰어난 곳이다 라고 대중적 예술과 대중예술 그리고 고급 예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맥도날드의 대중적 예술, 대중예술, 또 고급 예술의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자, 최종적으로 저희끼리 또 대중예술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수인이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문화 속에서 생산되는 예술이다. 또 다양함을 추구하는 대중이다 보니 그 속에서의 각자 취향에 맞게 예술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 근데 그 예술의 특징으로는 쉽게 접하거나 쉽게 복제가 가능하거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즉 본인의 삶의 영역 안에 교육이나 삶의 질을 떠나서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분야,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대중예술, 고급예술 등 개념 등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고급과 저급으로 나누거나 또 피지배계급이나 지배계급으로 나누어서 이런 고급과 대중의 개념을 나누는 거는 또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금까지 연구하고 찾아본 결과 이런 분류의 방법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현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계층을 억지로 구별짓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으나 이러한 계층 간의 신분의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이를 문화 수용자의 계급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 진다면 일반적으로 고급 문화는 대중문화에 비해서 높은 학습과 혹은 교양과 지식을 그리고 경제적 능력을 요구하는 문화는 맞는 것이죠. 또 이에 반해 대중문화는 특별한 소양을 쌓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문화, 그런 고급 예술은 학습과 교양을 쌓지 않으면 또 즐길 수가 없는 약간 특수적인 고유한 영역이죠. 그러나 저는 소위 말하는 고급 문화, 고급 예술인 클래식, 전시, 공연 등을 물론 좋아합니다. 또 그런 것들이 제 생활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저는 밤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이런 발라드를 들으며 감성에 취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술을 뭔가 즐기지 못하고 또 혹은 거부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요. 또 오로지 또 대중문화에만 몰입하고 그거를 열광한다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다양한 예술을 향유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 관심 있는 영역이 생긴다면 그 예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또 찾아감으로써 내가 그쪽으로의 취미를 넓힐 수 있는, 즉 마음을 열 수 있는, 즐길 줄 아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 문화 속에서의 예술을
향유한다는 건 결국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취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이 예술적 취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넘기는 걸로 하고요. 이 시대의 예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닛, 지금 이 시대의 예술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세계의 등장으로 기술 복제와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요즘은요. 고급 예술, 순수 예술, 저급 예술, 대중 예술, 실용 예술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이분법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고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예술 중에서도 특히 무대 예술이 갖는 일회성의 특징은 기록 차원을 넘어서 다양하게 미디어의 여러 컨텐츠로 생산되어 지속 가능한 예술이 되어버렸고요.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 예술 세계나 그리고 콘텐츠 세계는 다양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 예술이 갖는 소수의 문화 그리고 예술 지상주의 그들의 향유권은 더 이상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시대의 예술품 그리고 대중예술 상품을 비교한다면 그 관계 설정은 같은 등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술품과 대중예술 상품은 그 목적 자체가 다르게 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즉, 자본주의 시대에 판매하는 예술과 판매하지 않는 예술, 즉 상품을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품은 예술가의 고유한 사상, 진정성, 삶, 그리고 예술가가 표출하고자 하는 욕망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그러나 대중예술 상품은 소비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개발되다 보니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상품으로 개발되죠. 이렇게 목적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품과 대중예술 상품은 그 등위를 함께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시대의 예술가도 예술을 통해 먹고 사는 부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은 건 맞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해 예술을 행하고 표현할 길을 잃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춤집 유튜브 프로젝트 때 타임 앤 스페이스 퍼포먼스 2기 20대 무용가들의 일상 이야기를 컨텐츠로 개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느낀 친구들의 고민은 이 점과도 연결됩니다. 무용가를 졸업하였지만 무용으로 먹고 사는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졸업 후에 전공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먹고 사는 부분을 해결하게 되니 마음은 또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부분이 채워졌으나 채워지지 않는 예술의 정신적 영역은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술이라는 특성상 몸의 컨디션과 테크닉을 위한 기초 체력이나 뭔가 체격이 변형될까봐 또 이렇게 이중적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즉 아무 생각 없이 예술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사실 막막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모든 조건이 맞아서 예술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건 행운아입니다. 물론 예술이 싫어서 떠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예술가는 평생을 갈고 닦아온 예술이란 영역이 경제활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예술을 내려놓지 않을 때까지는 예술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예술을 위한 여러 경제활동이 수반됩니다. 자본주의 시대 예술가는 이런 예술성과 또 대중예술성을 위한 대중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예술 상품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를 위해 판매를 위한 예술 상품과 판매를 하지 않는 예술품을 구분해서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대의 예술은 그리고 예술가는 이러한 시대적 숙명을 겪고 있고요. 그 속에서 자신의 고유한 예술성과 또 예술가의 삶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런 시대에 발맞춰 예술가는 예술품만 생산하지 말고 판매하는 대중예술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숙제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술은 그 시대성을 반영합니다. 즉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느끼는 애환과 고통이 감정에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에 녹아내게 되고 보편적 감성이 담기기에
문화 소비가 이루어지고 관객들은 이를 감성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끝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술가들을 응원하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의 이분법 그리고 이 시대의 예술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